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섹터는요, 조방원 안에서 방산입니다. 방산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반등의 시그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후려가는 K방산, 여전히 고평가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 주 방산주가 그래도 좀 반등에 나서줬었는데 이 상승의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액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풀어주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는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결국은 그 나라의 안보, 특히 우리가 AI를 바라볼 때도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AI 산업 자체가 안보다. 그래서 소버린 AI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각국은 안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한국은 국방비가 66.3조 원, GDP의 약 2.4%입니다. 이 정도면 좀 약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네. 있겠지만 2.4%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특히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웬만한 국가들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 예산이 굉장히 큰 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국방비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국은 2024년에서 25년 기준 GDP의 무려 3.4%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국방비에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나토, EU,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국방비가 2%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요구 그리고 EU도 자체 국방을 하겠다라는 요구 때문에 최근에 5% 수준까지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각 나라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는 부분이 한국 K방산의 굉장히 강력한 캐털리스트, 모멘텀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당연히 K방산에 대한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자, 10월 시작과 함께 미국의 새로운 국가 방위 전략 확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궁금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태까지 미국은 글로벌 경찰,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국방 예산이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 그래서 그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국방 예산을 각 나라들 그리고 주둔하고 있는 주둔 국가한테 부담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 방위 전략 이라는 NDS라는 네. 초안이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본토 방위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세계의 경찰 노릇하기 싫다. 우리나라에 네. 여기서 우리나라는 것은 미국을 말하는 네. 거겠죠. 그래서 미국의 본토 방위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반구 안전이라는 두 번째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반구면 어디를 뜻할까요? 미국 기준으로 서반구. 예, 미주를 네. 뜻하고요. 북미, 중남미, 카리브해,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그 주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안보에 집중하겠다라는 논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도 신경 써야 되죠, 일본도 신경 써야 되죠, 중국도 신경 써야 되죠, 대만도 신경 써야 되죠. 여러 나라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결국은 본토, 자국, 방위, 미국만. 그리고 네. 미국이 속해 있는 중남미, 북미, 카리브해 이쪽만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토 미국 방어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국방부는요 방산업체의 미사일 생산 증산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업체들이 그 글로벌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그럼 K방산에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방금 질문 주셨던 네. 것처럼 미국은 본토 방위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본토 방위를 집중하려면 가장 좋은 수단은 미사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패트리엇이라고 불리우는 네. 패트리엇 요격체, 그리고 장거리 대함 미사일, 그리고 SM-6와 같은 전략적인 미사일 방위를 통해서 본토 방위 그리고 서반구 방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나 미사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서반구의 땅덩어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나라를 미사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미사일이 필요한데요. 결국은 미사일을 늘리려면은 핵심 부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나 많이 노후화됐고요. 그리고 이런 미사일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크라는 탐색 기능을 갖고 있는 레이더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필요한데요. 아쉽게도 미국에 있는 방산 업체들은 네. 그런 수요들을
쫓아갈 만큼 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K방산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미사일을 납품을 못하니까 K방산이 잘하고 있는 K9 자주포, 그리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중장기 방공 대함 무기 등이 한국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방위가 미사일의 대체 수요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한국에 잘하고 있는 것은 폴란드를 중점으로 미사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조인트 벤처, 저희는 JV라고 부르는데요. 조인트 벤처를 이용해서 미국의 모자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요격 시스템들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 K방산의 핵심적인 헤게모니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서는 막대한 미사일이 필요한데 그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미국 업체는 좀 제한적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K방산, 국내 방산 업체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유럽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유럽 방산 시장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럽도 굉장히 러시아라는 강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안보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 가장 민감한 국가가 뭐니 해도 폴란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방산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쏠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유럽 방산 스타트업에 대한 VC 벤처 캐피탈 자금은 15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토 동맹 전역을 합친다면은 VC 투자금은 거의 9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90억 달러에 달하는 방산 스타트업 투자가 충분하냐? 천만의 말씀. AI 칩, 특히 우주, 그리고 첨단 방산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국을 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택도 없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최근에 이런 방산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는 전쟁의 양산이 드론이라든지 우주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 방공체계, 무인기, 전자전, 위성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쪽 섹터가 유럽의 방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 상황을 점검해 본다면 이런 쪽, 특히 뭐 무인기, 그리고 뭐 전자전 이런 쪽으로 수혜가 좀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 방산도 여기에 맞춰서 좀 조인트 벤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방산 기업도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는데 K방산, 그러니까 빅4가 되겠죠. 빅4의 시가총액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10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연히 방산주엔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해외 시장에서 계속되는 러브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것 같은데 워낙 잘 갔기 때문에 고점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런 고점 논란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는 뭐가 될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저희는 수주잔고라고 불리우는, 백로그라고 불리우는 수주잔고의 확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증설이 됐습니다. 보통 캐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산 능력이 많이 증설됐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생산하면 수익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늘어난 캐파를 토대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가시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한국의 방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해외 의존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2 전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엔진, 그리고 기어 이런 것들을 다 독일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국산화했기 때문에 국산화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 그리고 제품 믹스 향상 이런 것들이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어요. 너무 수출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맞아요.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너무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 방산이 여기서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절대적인 명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K방산을 논할 때 폴란드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폴란드에만 높은 의존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금융, 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명제라고 할 수 있었던 폴란드에 집중된 지역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고요. 지역 다변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 방산이 어디까지 좀 다변화되고 있나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7월에 K9 자주포 드디어 뭐 54문 수출을 시작했고요. 폴란드는 당연한 거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뭐 카이에서 만드는 FA50 이런 경전투기를 12대,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K9 패키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꾸준하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그리고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방산뿐만 아니라 원자력을 공부할 때도 항상 나오는 것이 정책금융인데 결국은 뭐 루마니아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의 전략적인 제휴 그리고 수출 인증 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이 네. 토대가 된다면 한국 방산은 한 번 더 레벨업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K방사는 수주 모멘텀이 가장 큰 상황인데 각 기업 간의 현재 수주 현황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네. 제가 방금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뭐니 해도 폴란드와 폴란드 인접 지역들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뭐 체코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계속적인 태핑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는 역시 필리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에서 FA-50 경전투기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LIG 넥스원 입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중동이거든요. 중동에 뭐 천궁 시스템이라든지 미사일 시스템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걸 봤을 때는 한국 방사는 좀 더 캐파 증설을 통한 이익 가시화가 일어나지 않겠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년 만에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개발이 K방산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겁니까? 사람들이 수직 발사체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미사일 발사체는 한 가지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후폭풍. 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화염, 연기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잠수함 같은 데에서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최초로 수직 발사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조 대왕함이라고 할 수 있는 함정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결국은 한국도 자체 기술로 그런 화염이라든지 매염,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실전 배치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중요한 에비던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수직 발사체는 단순히 한 가지 미사일만 발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미사일들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혹시 핸드폰 애니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 애니콜 들어보셨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네. 애니셀, 애니미사일. 어떤 셀이든 어떤 미사일이든 발사할 수 있다라는 오. 것이 한국형 수직 발사체의 강점입니다. 즉 네. 무슨 말이냐면 전쟁 상황에 맞게끔, 전쟁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미사일들을 발사할 수 있어서 결국은 함대공, 함대지 그리고 뭐 다양한 미사일 통합 운영 능력까지 향상됐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네.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셀, 애니미사일 그러니까 수직 발사체를 통해서 다양한 미사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은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건 결국에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지금 빅4 워낙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 궁금하실 테죠. 네. 탑픽 종목 제시해 주실까요? 실제로 방산 종목들이 최근에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갈 때는 로템이 못 가고 그리고 로템이 못 갈 때는 카이가 가고 이런 약간 다양한 순환매가 좀 돌고 순환매적인 있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방산이 다 같이 가자라는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백 수주라든지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출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제가 수직 발사체 얘기를 좀 드렸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희 쪽에서는 탑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탑픽에 해당되는 뭐 수직 발사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 거기에다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이런 것들이 최근에 미국의 본토 방위에 해당되는 미사일의 빈틈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축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작은 종목들도 많이 네. 원하셔서 MNC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MNC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과거에 두산의 계열사였는데 뭐 자주포에 들어가는 유압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최근에 주가 탄력성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 두 종목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방산 너무 어려워.
네. 너무 용어도 많고 그럴 때는 ETF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죠.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ETF, 방산 ETF는 한국, 미국, 유럽까지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에 집중을 네. 하고 있으니까 좀 방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부라든지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ETF로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의 탑픽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축으로 MSC 솔루션 그리고 종목 선정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ETF도 활용해 보자라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